안녕하십니까. 서울예대대학교 정차숙 초빙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번역하면 표현 소급, 표현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것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잘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광고의 컨셉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호소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는 광고 효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 효과가 상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품의 판매 메시지 이런 걸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특성, 장점 이런 걸 이렇게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광고 효과를 이렇게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의 종류입니다.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즉 클러터와 회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에서는 오늘 총 10개, 즉 공포 소구부터 유머 소구, 성적 소구 등등해서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주의라던가 잘못된 정보 처리, 경시, 불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클러터와 회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소들, 그러니까 비주의, 잘못된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은 우리 주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클러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전적 뜻은 뭐죠? 네, 클러터는 어수선함, 혼잡 이런 의미가 있죠? 광고에서 클러터도 그 의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광고에서는 클러터라고도 부르지만 클러터링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것은 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혼잡도, 혼잡 상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고에서 말하는 클러터라는 것은 사람들이 특정 광고 이런 거에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메시지의 혼잡스러운 상태, 상황을 클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뉴미디어가 급증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던가 스마트폰, IPTV, DMB 등등 굉장히 뉴미디어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또 채널도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접하는 정보 양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광고의 양도 증가를 했고 또 광고들 사이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진 상황이죠. 바로 이렇게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주의 집중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아주 혼잡스러운 매체 환경, 이거를 클러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클러터는 혼잡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용어는 광고의 기초 용어예요. 그래서 이건 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회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피라는 것은 사람들이 광고를 피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TV 광고를 볼 때 리모컨으로 이렇게 광고 나오면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면서 광고를 회피를 하고 있죠. 그런데 광고가 소비자를 설득을 해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이 회피 문제도 당연히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광고에서는 이 회피를 따로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핑, 지핑입니다. 여러분, 이 재핑, 지핑이 뭔 뜻일까요? 단어의 그 뜻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재핑, 지핑,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재핑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재핑에서 이 잽이라는 단어가 채널을 휙휙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이 재핑이라는 단어는 이제 TV에서 광고가 나오면은 얼른 채널을 이렇게 휙휙 바꿔가지고 광고를 회피하는 현상을 이걸 재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셨죠? 특히 케이블 TV에는 유독 광고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얼른 리모컨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버리셨을 텐데 바로 그게 재핑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핑에서 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집이란 단어는 쌩하고 지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의미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TV 프로그램 이런 거 다운을 받거나 또는 비디오 테이프, CD, DVD 이런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볼 때 거기에도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 나오는 부분을 집, 쌩하고 지나가다 이 의미처럼 정상 이상으로 그 부분을 빨리 이동을 시켜가지고 광고를 회피하는 현상을 이걸 지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쌩하고 지나가다 이 의미니까 그 의미 그대로 광고 부분을 쌩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피하는 게 지핑인 것이죠. 광고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려면 이러한 클러터나 이 회피해서 지핑, 재핑 이런 것들 그리고 광고에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정보 처리, 그리고 불신, 경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의 정의와 그리고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이거는 이제 번역하면 표현 소구, 표현 기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앞에서 설정한 컨셉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에 이렇게 주의하고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호소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좀 어려운데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라는 건 뭐냐면 광고를 유머러스하게 만들 건가 아니면 공포스럽게 만들 건가 아니면은 뭐 비교해서 만들 건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광고 쪽에서는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그 광고물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 광고 효과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이 광고의 판매 메시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특성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잘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종류를 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포소구부터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포소구입니다. 공포소구, 다른 말로 위협소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일단 광고 안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 즉 불안감이나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광고 메시지, 제품, 브랜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소구법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위협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위협소구 또는 공포소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공포소구는 다른 소구법에 비해서 광고의 역사 초창기부터 이렇게 쭉 사용이 되어 온 그런 소구법입니다. 자, 이 공포소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이 소구법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일단 이 광고 안에서 뭐 공포심이나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을 조장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면 소비자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잔뜩 긴장을 하면서 저러한 상황에 안 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해소 방안,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광고주의 제품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 해소 방법을 같이 제시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소비자는 이제 그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이제 공포심 자극 그리고 해소 방안 제시 이런 구조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뜨끈한 국물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 이런 장면을 좀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는데 이때 바퀴벌레가 이 국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몇 마리일 때 가장 기분이 나쁠 것 같으신가요? 한 마리? 두 마리? 네, 이 광고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바퀴벌레 몇 마리가 나왔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서브헤드로 정답은 반마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벌레가 반절 먹힌 이런 비주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퀴벌레 반절은 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요? 네, 우리 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그 다음 밑에를 보시면은 해충을 신고하자 세스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속은 이렇게 공포심 조장, 그리고 해결법 제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공포소고는 광고에서 주로 어떤 광고에서 많이 이용이 되냐면 바로 공익 광고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공익 광고에서 이제 많이 이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방지 공익 광고들을 보면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미연에 술 먹고 운전하지 말도록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익 광고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이외에도 개인 관련 제품에도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비듬 방지 샴푸라던가 입냄새 방지제, 이런 제품에서도 공포소고가 이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제품들에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즉 약 광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광고, 생명보험 광고, 이런 데에 공포소고가 많이 이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공포소고에 대한 연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포소고는 다른 소고법에 비하면 이제 역사가 좀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즉 제니스의 연구와 로저스의 방어동기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니스의 연구입니다. 제니스는 동료 연구자인 패시바흐와 함께 코네티컷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 공포소고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실험의 결과와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여러 공포소고 관련 연구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1967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즉, 태도 변화 그리고 공포소고, 이 둘 관계에는 이렇게 역육자 모양의 곡선 관계가 있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X축은 위협 수준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공포소구의 그 수위가 세지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Y축은 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공포소구를 이용한 메시지를 듣고 태도 변화가 일어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커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니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공포소구, 위협소구의 수준이 너무 작거나 그리고 너무 높으면 이때는 효과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소구의 그 수위가 적절하면 이때는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위협소구의 수준이 낮으면 사람들은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광고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에 이 공포소구의 수위가 너무 세면 그땐 사람들이 이게 끔찍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거기서 이제 피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외면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효과가 낮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포소구의 그 수준을 적절하게 가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을 역유자 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니스의 이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공포소구하고 태도 변화,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속을 쓸 때는 그 수위가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커서도 안 돼요. 특히 이제 크면은 커뮤니케이션 간섭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적절하게 이 수위를 조절해서 써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죠. 다음 두 번째로 로저스의 방어동기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보호동기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이제 기존에 본인이 진행을 했던 여러 연구들, 그리고 특히 네벤다라고 라일스가 했던 이 연구,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위협소구에 작용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라는 것은 일단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권고된 대처 방법의 효율성입니다. 이 세 요소는 사람들이 이 요소를 접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서 인지적인 평가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저 위협, 저 공포로부터 보호해야지 하는 방어 동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어 동기가 곧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로저스의 방어동기 이론의 모형입니다. 자, 맨 왼쪽을 보시면 위협소구에 작용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 안에서 묘사하는 그 사건의 유해성 크기, 그리고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권고된 대처 방법의 효율성,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요소예요. 사람들은 이걸 접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저 공포, 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지 하는 방어 동기, 보호 동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곧 그 제시한 대처 방안을 채택하려는 의도, 이런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를 보호해야지 하는 이 방어 동기가 굉장히 크다면 그 권고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태도를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로저스 방어동기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광고 안에서 묘사한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그러니까 유해성 크기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다음에 광고 안에서 제시된 대처 방안이 이 위협, 공포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이 되면은 그때 태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공포 소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이 요소들을 고려해서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광고에서 묘사한 사건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광고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보고 있는 그 소비자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광고를 만드시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제시하는 대처 방안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광고를 제작을 하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공포 소구를 쓸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공포 소구는 이 광고인이나 광고주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 즉 당황함이나 불쾌함, 분노,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즉, 이 공포 소구의 수위가 너무 세면 사람들이 당황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짜증, 불쾌함, 분노,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광고 자체를 회피를 해버리고 또 광고 메시지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디아르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공익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피험자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반응을 조사해 봤어요. 그 결과 이 공포 소구는 당황, 분노, 불쾌, 이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들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 수용하는데 여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포 소구는 자칫 잘못하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불쾌함이나 분노, 짜증, 이런 것들도 유발을 하고 그것은 곧 광고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만들 때는 이 공포소구의 수위를 꼭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려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공포소구를 쓸 때 대처 방안을 제시해요. 근데 이 대처 방안이 소비자한테 그 제시된 위협이나 공포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포소구를 쓸 때는 단순히 소비자를 위협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처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 이때 이 대처 방안은 일단 소비자가 따라할 수 있는 거야 돼요.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처 방안이 제시한 공포나 위협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따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위협이나 공포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소비자한테 줄 수 없다면 그때 사람들은 그 광고를 외면하고 회피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처 방안을 제시할 때는 이게 그 위협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게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포소구를 활용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광고를 보시면서 이 광고의 광고주가 누굴까 한번 추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주는 니키라는 사람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니키는 누구냐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자기의 개인 채널을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화장하는 방법 이런 동영상들을 올리는 뷰티 메이크업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주가 이 니키하고 협업을 할 때 그때 당시 이 니키의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19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광고주는 이 사람하고 같이 공동 진행을 하게 되면은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광고주가 누굴까? 그리고 주제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Guys, so today I'm doing another tutorial. I'm sort of doing my look of like my haute couture, like avant-garde version of The Stars. Today we're using this palette. It is absolutely gorgeous. And we're also going to use some rhinestones, as you could tell. These are the rhinestones I absolutely love. Oh, yeah, I love you. That is what I'm going to do today. And if you want to know how I did this, then please keep on watching. Okay, so the first thing you're going to do is take a really nice dark brown eyeshadow. And what you're going to do is apply this to your lower lash line. Like that. Okay, now I'm going to take a really nice light highlighting color, and you're going to highlight the lid with this. Apply this to your eyelids. Okay, now you're just going to take the glue, apply it to your eyes like that, and you take your rhinestone, and you just... 네, 여러분들 이 광고주가 누구였나요? 그쵸, 폭스바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무려 50만 건 이상이 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도중에 화장하는 것 이것이 원인이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운전 중에 화장하지 말라라는 이런 공익형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이런 공익형 광고를 뭐 TV라던가 잡지, 신문 이런 데다 광고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개인의 그 채널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화장법을 배우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한 개인의 채널에 들어간 다음에 이러한 화장법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까 전에 그 광고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 이것을 바로 공포소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인 유머 소구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유머 소구에서 유머라는 것은 해악, 우스개, 농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의미 그대로 유머 소구는 광고 메시지를 굉장히 재미있게 전달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 유머 소구는 광고 효과를 높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머 소구는 오늘날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그리고 포화된 이 광고 환경 속에서 좀 상대적으로 쉽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호감도 잘 줄 수 있고 그리고 광고를 차별화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유머 소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이 유머 소구는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고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호감을 잘 유발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고 재미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즐거움, 기쁨, 좋은 기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그대로 제품 브랜드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호감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고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도 향상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유머 소구는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반박 주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게 재미있는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막 웃느라 이 주의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광고 메시지가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분산 가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방해 가설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덩컨과 그의 동료들이 1984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설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흐트러 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태도 변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분산 가설이에요. 이것을 유머 소구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유머 소구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뭘까요?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리는 요인이 뭘까요? 바로 유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머를 듣고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즐기느라 주의가 다 분산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유머 소구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머 소구의 문제는 이 유머만 사람들이 기억하고요. 정작 중요한 광고의 메시지나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의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하면 이 유머의 제품이나 메시지 이런 것이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뱀파이어 광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뱀파이어 광고.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흡혈 광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정작 기억이 돼야 되는 그 제품이나 브랜드, 메시지 이런 것들은 기억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모델, 음악 또는 영상 이런 것들만 기억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그런 광고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광고인 거죠. 이 뱀파이어 광고를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모델이라던가 음악 이런 주변적인 요소가 사람들의 인지적인 그 정보 처리 과정을 점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라던가 제품,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광고들, 그것을 뱀파이어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머 소구는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유머 이것만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제품이나 브랜드, 광고 메시지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뱀파이어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유머는 주관적이라서 사람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머래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광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동일한 유머를 다른 사람은 재미없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광고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관적이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점은 이 유머 소구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비해서 그 생명력이 짧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유머를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때도 재미있던가요? 아니죠. 아무리 재미있는 유머라도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나 재밌지, 그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는 재미도 없고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실증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머 소구는 다른 소구법에 비해서 그 효과가 빨리 소멸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유머는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머는 문화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식 유머 들어보셨죠?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재미없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머는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국제 광고를 집행하는 이런 광고주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머 속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었다면 그 진출하는 나라의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여기는가 이걸 먼저 사전에 점검하고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유머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으시면 효과가 낮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 유머 소구는요, 광고의 믿음이나 신뢰성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머는요, 좀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느낌을 소비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 광고 안에서 이 유머가 너무 지나치게 우스꽝스럽고 좀 천박하게 제시가 되면 이때 광고 효과가 낮아지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유머 소구는 이 광고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법이긴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이 소구법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성적 소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 소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이 성적 본능, 여기에 호소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즉,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는 인간이라면 이제 선천적으로 다 타고나는 이 성에 대한 관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하는 반응, 예를 들어서 뭐 판매율을 올린다거나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기억률을 제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의도하는 반응을 얻고자 하는 소구법입니다. 그리고 이 소구법은 에로티시즘적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에로티시즘이란 건 뭐냐면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분위기 그리고 성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적 소구는 이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적 소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소구는 주로 어떤 광고에서 이용이 되냐면 보통은 속옷 광고 그리고 청바지 광고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소주 광고라던가 화장품 광고에서 주로 이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광고에서 이 성적 소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광고 안에 이 모델이 등장해서 굉장히 관능적인 포즈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누드라던가 신체 일부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상징이라던가 성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게 돌려서 제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해서 인간의 그 성적 반응, 관능성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식으로 이 성적 소구가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구법은 보통 이제 시각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제시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은근히 돌려 말하는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러한 성적 소구를 쓸 때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성적 소구는 그 표현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이게 자칫하면요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란, 분쟁을 야기를 하게 되면은 기업 이미지나 제품 이미지도 이렇게 저하될 수가 있으니까 그 수위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에다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한국방송협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 소구의 그 수위가 세면 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TV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 통과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위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는 이 성적 소구는요, 광고하는 제품하고 그리고 그 모델, 성적 표현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아기용품, 딸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품이 이렇게 딸랑인데 이것을 이제 성적 소구를 써가지고 아주 섹시한 모델이 광고에 등장해서 딸랑이를 흔든다. 이러면 관련성이 없어가지고 광고 효과가 저하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하고 이 성적 표현 이들 사이의 관련성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성적 소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소구는 무엇보다도 일단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유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미남 미녀들이 이제 광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를 굉장히 잘 끈다. 이게 첫 번째 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성적 소구를 이용한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보통 매력이 넘칩니다. 바로 이런 매력을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로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성적 소구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성적 소구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을 활용한 그런 광고들을 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광고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 소구는 만약에 그 수위가 굉장히 세면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이제 제품 이미지, 기업 이미지 이런 것이 다 저하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단점으로는 성적 표현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주목을 하게 돼가지고 정작 중요한 제품이나 브랜드, 광고 메시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뱀파이어 광고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단점으로는 이 광고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면 이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성윤리 의식 이런 걸 또 갖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적 소구를 사용한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칼스 주니어의 텍사스 BBQ 식버거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광고는 2014년에 칼스 주니어가 집행했던 광고고요. 등장한 사람은 모델 한나 퍼거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낯익은 사람도 한 명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나 그것도 좀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뒤에 나오는 영상은 미국 MBN 뉴스입니다. 칼스 주니어가 2014년에만 성적 소구를 이용한 광고를 한 게 아니고 2005년에도 성적 소구를 이용한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을 다룬 뉴스입니다. 그래서 광고 보시고 그다음에 뉴스 들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exas in the springtime. I love Texas in the fall. With smoked brisket, mesquite barbecue sauce, and jalapeno straws. Texas in the summer when it sizzles. You missed a spot. Everyone wants a taste of Texas. Introducing the Texas Barbecue Thick Burger. New at Carl's Jr. and Hardy. 입은 여배우가 벤틀리 스포츠카 옆에서 자극적인 포즈로 차의 비누칠을 시작하고는 춤을 추며 자신의 몸에도 비누칠을 합니다. 처음엔 도무지 무엇을 위한 광고인지 알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가 미국 공중파를 타면서 선정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서야 등장하는 제품은
다름 아닌 스파이시 BBQ $6 버거입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 칼스 주니어가 제작한 이 광고는 힐튼 그룹의 상속녀이자 할리우드의 사고뭉치로 악명 높은 페리스 힐튼이 등장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광고가 방송을 타자 TV 광고 감시기구는 즉각 방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누가 등장을 했나요? 네, 페리스 힐튼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광고는 제품 판매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품하고 섹시한 모델들 그리고 성적 표현 이들 사이의 관련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햄버거보다 페리스 힐튼 이런 모델들이 더 부각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확 잡아 끕니다. 뱀파이어 광고인 거죠. 그래서 워낙 주의를 이 모델들이 다 잡아 끄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간에 벤틀리 컨티넨탈 자동차가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무려 2억 8천만 원짜리 차가 중간에 나왔는데 그건 잘 기억에도 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델들이 소비자의 주의를 다 잡아 끌었습니다. 아무튼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 표현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언론과 감시기구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도 굉장히 높지 못했어요. 자, 그때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그 페리스 힐튼이 등장했던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고작 1.7%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칼스 주니어의 또 다른 브랜드로 하디스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0.7% 매출 실장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7, 1.7 그야말로 이제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당시 언론은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즐겨 보기는 했지만 이게 판매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화끈했지만 결과는 미지근한 그런 광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성이 낮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2014년 광고에 대해서도 예전에 성적 속을 쓰고 다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적 속을 쓸 때는 이 제품하고 그리고 그 모델, 성적 표현 이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그때 광고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즉 패러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패러디의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디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을 풍자나 해악, 유머 등을 사용하여 재구성, 재창조하는 것. 잘 읽으셨습니다. 이 패러디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명한 그림들, 아니면은 잘 알려진 영화 또는 유명한 광고, 어떤 인물, 사건 이런 원작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해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 재미, 유머, 해악, 풍자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 이것을 패러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린다 허천 교수는 그에 져서 패러디 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패러디를 정의를 했습니다. 즉, 패러디는 반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 반복이냐면 기존의 유명한 원작들을 다시 가져다가 써요. 그러니까 다시 갖다 쓰니까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패러디는 반복인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반복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원작을 갖다 써요. 그래서 그건 반복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풍자, 해악, 유머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하죠. 그래서 원작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가진 반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린다 허천 교수의 정의도 패러디의 핵심을 잘 포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도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패러디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할 텐데요. 이 패러디가 잘 되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원작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아, 뭐 갖다 썼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패러디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 원작을 알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원작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인지도 제고라던가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주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소비자가 원작을 모른다? 그러면 이 패러디로 인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원작의 공개는 패러디하고 표절, 모방하고 이렇게 구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표절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 원작을 공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작의 공개는 좋은 패러디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광고이고요. 등장하는 모델은 배우 김민교하고 차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지금 원작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 원작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 정말 보여? 보이면요? 증명해봐. 아저씨 대답부터요. 너 안 보여. 보이는데 진짜? 진짜 보여요. 이거. 롱깨비. 누가 봐도 공유.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롯데리아 광고는 지금 원작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원작이 무엇인 것 같나요? 바로 드라마 도깨비입니다. 일단 이 원작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의 그 배경이 됐던 그 운영군 양관에 가서 광고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들이 입은 그 의상이라던가 스타일링,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고요. 또 효과음, 이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인 공유 이름도 이 패러디한 광고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그 도깨비를 패러디를 했다 하고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패러디가 되려면 원작을 확실하게 소비자한테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패러디의 조건으로는 원작의 창의적 해체 및 재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패러디를 할 때는 원작을 단순히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독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주인공도 바꾸고 그리고 줄거리, 내용, 구조 이런 것들을 재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원작을 갖다 쓰면 그거는 모방이죠. 그런데 이 패러디는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재구성을 해요. 바로 이렇게 독창적으로 변형을 시킨다. 여기에 패러디의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러디를 했는데 이걸 창의적으로 하지 못했던 실패 사례입니다. 바로 중국의 세제업체인 차오비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2016년 TV에 방영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을 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뭐 때문에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었나 한번 이걸 추측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오비 광고 밑에다가 원작 광고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당시에 이게 문제였겠구나 하고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改变只需一颗俏皮洗衣溶珠。俏皮全国招生热线400-800-5086。 차오비의 이 광고는 2016년 TV에 방영이 되었을 당시 굉장히 큰 논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판단하셨죠?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한 게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SBS 뉴스하고 SBS 취재 파일 플러스 이 두 개를 편집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광고가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세제업체가 흑인을 등장시킨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 광고를 만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업체의 광고를 베꼈다는 표절 논란까지 더해져 중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여성이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순간 얼굴이 페인트로 얼룩진 흑인 남성이 휘바람을 불며 나타납니다. 여성은 흑인 남성에게 다가오라고 손질한 뒤 세제를 남성 입에 넣고 세탁기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잠시 후 세탁기 뚜껑을 열자 흑인은 간데없고 깔끔한 흰 셔츠 차림의 젊은 중국인 남성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한 세제 업체가 만든 TV 광고입니다. 방송되자마자 인종차별 광고라는 비난이 중국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기업들이 인종차별의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부끄럽지만 중국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나 미국 CNN 같은 주요 매체들도 최악의 인종차별적 광고라는 평가와 함께 이 같은 광고가 제작될 수 있었던 중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같은 광고를 미국에서 방송했다면 증오에 따른 범죄가 뒤따르는 등 난리가 났을 거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해당 세제업체는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온라인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치 않자 중국 외교부까지 나서서 문제의 광고는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며 정부는 모든 국적과 인종의 평등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광고가 마른 백인 남성을 세탁기에 넣으면 근육질 흑인 남성으로 변하는 9년 전 이탈리아 세제업체 광고를 표절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차오비 광고는 뭐가 문제였나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인종차별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표절이었죠. 여기서는 표절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차오비 광고는 여기 오른쪽에 이탈리아의 세제 브랜드인 콜로레리아 광고를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이 원작 광고에서는 마른 백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더니 근육질의 흑인 남성, 멋진 남성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차용을 했죠. 또 그리고 이 콜로레리아 광고의 배경음악도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작을 갖다 쓰되 그걸 독창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못된 패러디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좋은 패러디 조건으로 이제 풍자, 유머 등을 통한 재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패러디를 할 때는요, 그 원작을 가져다가 거기에 풍자도 가미를 하고 비평, 유머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를 해서 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웃음이나 재미 이런 걸 이제 느끼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뚜껑 사례인데 이 왕뚜껑은 지난 2013년에 당시에 이제 인기를 끌던 펜텍의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고 이걸 소비자한테 재미나 웃음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좀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모델로 개그맨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피도 재치 있게 바꿨습니다. 이 광고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참고로 이 원작 광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패러디한 광고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밑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작 광고에 등장한 여자 모델과 그다음에 패러디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모델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고려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뜨거운 김을 두려워 안고 견뎌내는 인내와
어떤 시련에도 맛을 지켜내는 책임감. 덜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뚜껑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다. 활동 앤 왕뚜껑. 왕뚜껑은 배가 아이언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한테 재미나 즐거움 이런 걸 줄 수 있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모델도 이제 개그맨을 기용을 했고, 그리고 뚜껑은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카피도 바꿨습니다. 이 광고는 사람들한테 즐거움, 웃음 이런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광고 집행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이 매출액이 무려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면 시장에서 이 왕뚜껑의 그 순위도 4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TV 광고로도 이 광고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즐거움, 재미 이런 걸 줘가지고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패러디 소구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패러디 소구는 첫 번째 장점으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원작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이게 잘하면 입소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홍보 효과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사례로 왕뚜껑 광고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왕뚜껑이 지난 2013년에만 패러디를 한 게 아니라 2004년에도 패러디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를 이제 가져다가 활용을 했었냐면 바로 SK 텔레텍의 스카이 뮤직폰 광고, 이것을 가져다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스카이 뮤직폰 광고도 그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패러디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입소문이 났고 또 크게 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보 효과가 나게 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일단 그 광고 집행하고 3개월간 매출액이 무려 127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1%나 성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왕뚜껑의 패러디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작 광고와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다가 원작 광고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같이 뚜껑 열까? 왕뚜껑. It's delicious. 왕뚜껑은 인기를 끌던 이 스카이 뮤직폰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원작 자체도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화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보 효과도 이제 크게 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매출로 연결이 되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디의 장점으로는 친근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작들은요, 사람들한테 친근감, 친숙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볼 때 쉽게 친숙함을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는 상기도가 높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패러디 원작이 되는 광고들은 사람들이 많이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복이 되어가지고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러디 광고를 통해서 또 본다? 그러면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분명히 학습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자꾸 보니까 반복 학습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잘 회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 패러디 소구는 사람들의 주의 주목을 굉장히 잘 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 최윤식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면 틀림없이 그 대상에 더 잘 주목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패러디 소구는요, 유명한 원작을 갖다 써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사용하죠. 광고에서는 이것을 이제 익숙한 것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끕니다. 우리가 아는 건데 우리가 기대와는 다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한 인쇄 광고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뭘 패러디했나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원작이 뭐죠? 원작은? 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석상입니다. 그런데 다비드 석상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누드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변형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원작과 다르기 때문에 이 청바지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리바이스 브랜드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패러디 소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또 다른 패러디 소구의 장점으로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패러디를 하는 원작들은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갖다 쓰기 때문에 그 원작의 좋은 이미지를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로 이렇게 전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샤넬의 코코 향수 광고입니다. 이거는 뭐를 패러디했을까요? 원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원작이 뭘까요? 원작은 바로 샘이라는 명화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인 앵그르가 그린 작품인데, 그 샘의 정령, 이 ним프가 샘가에서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 샤넬이 패러디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명화가 갖고 있는 여성성, 관능미, 이런 좋은 이미지들을 샤넬 코코 향수로 그대로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샤넬의 그 코코 향수가 단순한 기성품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패러디 소구의 단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일단 이 패러디 소구는 표절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작을 이렇게 감춰버리게 되면 표절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자칫하면은 이제 기업 이미지, 제품 이미지 이런 것도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도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사람들이 패러디한 것만 기억을 하고요. 정작 중요한 제품이나 브랜드 또는 광고 메시지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디한 장면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제품의 광고였는지 무슨 메시지였는지 이런 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뱀파이어 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으로는 만약에 소비자가 원작을 모를 경우에 이 패러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패러디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 원작을 알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원작을 알고 있어야 뭐 상기도도 높아지고 주의도 잘 유발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형성하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작을 모른다면 이런 패러디로 인한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작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제과의 맛있구마 광고입니다. 이것은 여기 오른쪽에 따봉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봉 광고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따봉 광고의 브랜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광고는 1989년에 집행이 된 광고인데 그때 당시 이 광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따봉이란 말이 삽시간에 유행어가 되었고요. 온갖 TV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광고 자체는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 때 오히려 경쟁사인 선키스트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오렌지 주스를 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구입하러 나갔는데 이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 1위 브랜드인 선키스트를 사람들이 사 먹으면서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 때 오히려 경쟁자의 판매율이 늘었던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자, 이 광고를 한번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맛있구마 광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브랜드가 뭐였나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오렌지의 명산지 브라질.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델몬트 주스, 정말 좋은 오렌지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따봉 광고의 브랜드가 뭐였죠? 브랜드는 네, 델몬트였습니다. 바로 이 델몬트 광고를 이제 맛있구마가 2003년에 패러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왜 그럴까 한번 추측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롯데제과의 맛있구마는 어떤 광고 회사에서 제작을 했을 것 같나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네, 롯데는 인하우스 에이전시를 갖고 있죠. 바로 대웅기획입니다.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광고에서 이제 등장하는 농부들 중에서 일부는 이 대웅기획의 그 광고인들이에요. 그리고 광고 안에 등장하는 조사원은 롯데제과의 광고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맨들이 이렇게 총 출동해서 이제 만든 광고입니다. 자, 그 광고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고구마의 명산지. 적당한 햇볕과 좋은 토양이 맛있는 고구마를 만듭니다. 이곳에선 정말 맛있는 고구마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구마! 맛있구마! 맛있는 고구마를 시원하게 얼렸다. 맛있구마! 제가 봤을 때 이 맛있구마 광고는 패러디로 인한 효과가 좀 낮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맛있구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누구일까요? 주로 아이들일 겁니다. 근데 2003년의 아이들은 80년대에 집행한 이 따봉 광고를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원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패러디로 인한 효과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 패러디 소구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범위가 한정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패러디 소구는 쓸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디 소구는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진중하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감, 믿음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고관여 제품이나 이성적인 제품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아예 안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잘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별로 이제 신뢰성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저관여 제품이나 또는 감성적 제품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맥카페 인쇄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는 뭘 패러디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원작이 뭘까요? 원작은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중에서도 아담의 창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아담의 손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놓여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맥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맥카페가 그냥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이렇게 신이 내린 천상의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관여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관여 제품 또는 감성적 제품 이런 데에 이 패러디 소구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이나 이성적인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다. 이게 패러디 소구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패러디 소구는 장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패러디 소구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 창작하실 때 패러디 소구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주의하시면서 광고를 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겠고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는 두 개로 구분이 됐죠. 하나는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입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잘 설득해서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려면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주의, 잘못된 정보 처리, 불신, 경시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클러터하고 회피를 자세하게 살펴봤죠. 클러터라는 것은 혼잡도, 혼잡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회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피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핑과 지핑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에서는 크게 4가지를 1차 시에 학습을 했습니다. 공포소구를 봤죠. 공포소구는 광고 안에서 위협적인 내용을 강조를 해서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머소구는 광고 메시지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소구법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성적소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적 본능, 이걸 활용하고 여기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디는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원작을 가져다가 거기에 풍자, 해악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새롭게 재구성, 재창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